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나노신소재가 들어와 있네요. 나노신소재 44,8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도대체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를 한 건가 싶어서 제가 잠깐 차트를 봤더니 작년 9월 정도, 8월 정도에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 1년 정도로 보유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지금 보니까 44,800원에 30%예요. 맞아요. 어제 장에서 3750원에 마감을 했죠.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리고 한번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이 가격이시네요. 그렇죠? 최근에 44,800원이니까 거의 45,000원 돈이라고 본다면, 그쵸. 예, 그러면 작년도 거의 최상투에 있을 때 여기나 여기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사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노신소재 시가총액이 3,33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가 더 올라야 이게 4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5천조 가까이, 5천조가 살짝 좀 이제 5천조 죄송합니다. 5천억, 3,336억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나노신소재가 5천억 가까이 돼야 되는 건데, 5천억이라는 것이 시가총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나노신소재의 사업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왜 그런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거든요. 2020년도에 매출액이 485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억, 1년 전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6억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489억이고 매출액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8억. 다행히 이번 연도에 1사분기에 146억의 매출액에 13억 영업이익, 그리고 23억의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000원에 도달을 하려면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에 도달됩니다. 매출액이 500억이 안 되는데, 즉 매출액 대비 10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바이오 그룹이라든가 아니면은 급성장하고 있는 신소재 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력한 테마가 있어서 최근에 어떤 뭐 원전 테마라든가 아니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분야 테마가 있어서 슈팅이 나오는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쪽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소재 부품 쪽은 굉장히 정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여 먹을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무슨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최첨단 어떤 무슨 특수한 분야의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잘하면 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귀금속 같은 거는. 그렇죠.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걸로 움직이냐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이쪽 OLED 지금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은 경쟁도 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직한 비즈니스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곧 상승 분위기에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역배열되었다가 지금 약간 정배열 쪽으로 지난 1년간 고생하신 다음에 눌림목인데, 요거를 지금 30%시잖아요. 제가 더 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 갖고 있는 형태. 그리고 약간은 기간 조정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업황이나 실적이 다행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상승을 하려고 한번 조금 지금 몸부림을 치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45,000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일단 우상이 다시 재상승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입니다만, 갖고 있던 가격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중간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9월달 전후까지, 그때 테이퍼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리스크가 일단은 현재는 보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시면서 현재는 또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보유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들어와 있네요. 149,0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SK바이오팜도 참 잘 안 오르는 종목이라고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14만 9천 원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SK 바이오팜은 한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보다 저는 이게 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화면 좀 잡아주신다면 네. SK 바이오팜은 굉장히 특수한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75%의 주주 구성인데 이게 75%가 SK가 갖고 있어요. 주식을. 보통 여러분들의 일반 주식의 100만 주인데 75만 주를 지주사가 갖고 있다. 그리고 거의 5% 이상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3%, 2% 갖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공모 참여했던 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 물량은 겨우 23%예요. 발행 물량을 보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즉 7,800만 주 중에서 23%, 4분의 1이 안 되는 물량. 결국에는 한 2,500만 주 정도가 2천만 주 정도가 이게 유통 물량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가총액으로는 2조 원밖에 10조 원짜리지만 유통 물량은 2조 원이고 거기서 3%짜리, 2%짜리, 1%짜리 기관이나 각종 여기 받았던 이게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그런 걸 제외한다면 실제적으로 유통 물량은 뭐 많아봐야 한 500만 주 정도. 근데 500만 주 중에서 이 정도 엊그저께처럼 이렇게 1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제 유통 물량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론 유통 물량은 23%입니다. 근데 거기서 장기 투자자도 있고 기관들 2%, 3%짜리 갖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유통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주식은 사이즈는 10조 원짜리지만 실제 매매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유통 물량은.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쉽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해소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규 상장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가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경우, 더군다나 이렇게 갭을 지금 예전에 여기 갭으로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갭 하락으로 폭락이 나왔었고 어떤 리스크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바로 그 갭 부분이죠. 지금 어떤 악재가 있어서 갭 하락으로 폭락이 나왔고 거래량이 사상 최대로 솟았는데 어때요? 지금 거기를 메꿔 가고 있죠. 마치 이런 거 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고로 인해 갖고 뭐 팔이 한쪽 잘리신다든가 아니면은 발가락이 뭐 잘리신다든가 그런데 자연 치유가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이 거래량을 본다면 굉장한 매물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메꿔 간다는 것은 완벽한 어떤 그러니까 회복력 이 저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예, 아까 보셨다시피 일반 주식이라면 좀 어려운데 이 주식은 유통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거. 대주주가 75%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극히 적은 물량. 근데 아무도 안 파는 거죠, 지금. 왜? 어차피 기관들 갖고 있는 물량들이고 장기 투자로 이미 일정 부분이 흡수된 물량들이에요. 팔 분들은 공모 이후에 다 팔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즘 종합주가 지수도 또 신고점 형태고 이미 상당 부분을 악재를 견뎌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이적인 흐름이 한번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4만 5천 원이신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회복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대부분 거기서 파세요, 또. 보초 쓰다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견디신 거 조금 더 강한 홀딩 전략. 추가 매수 타이밍은 이미 조금 지나갔고요. 가격 매력이. 갖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좀 장기로 또 놔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파락한 부분을 메꿔가는 회복 탄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D&D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53,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고 손실 구간이십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최근엔 또 뭐 신재생 개발, 에너지 개발 기업의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짚어주시죠. SK D&D는 사실 저도 이제 계속 뭐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제 자식한테 물려주고 있는 주식이에요. SK D&D가요? 네, 개인적으로 그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전망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이제 그 SK 케미칼을 예전에 한 4년 전부터 모았다가 정리를 하고 네. 이 지금 SK D&D 쪽으로 한 최근 넘어간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매는 안 하고 계속 그냥 적립식 펀드 형태로 모아나가는 형태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면 SK D&D로 계속 해주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저희 집에서 현찰로 가장 부자입니다. 네. 근데 이 주식이 이제 저희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단순하게 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그 SK 그룹이지만 SK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SK 그룹은 최태원 회장님의 SK가 있고요. SK 하이닉스나 SK 텔레콤, SK 이노베이션 반면에 최태원 회장님의 숙부님인 회사가 따로 분사된 게 있습니다. SK라는 이름은 쓰지만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부산 S가스 그리고 SK D&D 여기는 최창훈 회장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번에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했잖아요. 네. 신세계가 인수한 겁니까? 아니면 정용진 회장님의 이마트가 인수한 겁니까? 신세계가 인수한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신세계는 이명희 회장님이 아들님하고 따님한테는 신세계백화점, 정용진 부회장님한테는 이마트를 줬잖아요. 완전히 분리된 회사예요, 이제. 세금까지 다 냈으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랜드가 인수한 거지, 물론 큰 틀로 보면 신세계이지만, SK D&D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회사의 독특한 D&D는 원래 이제 부동산 회사죠. 부동산 디벨롭이에요. 근데 부동산 디벨롭을 하다가 에너지 재생 쪽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발전소도 직접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에너지 독립형 에너지의 건물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님이 1조 원 정도를 투자한 블룸에너지라는 데가 있어요.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를 전기를 냉장고처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실 혁명이거든요. 전기는 저장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야 전기 같은 거 싸게 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냉장고가 없는데 배로 생선을 잡아왔다. 제철 생선을. 냉장고가 없다고 봐요. 냉장 유통 시스템에. 그러면 그때 며칠도 아니죠. 하루 내에 소화하지 못하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탈원전이 가능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 스토리지,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사실 그냥 전기 냉장고예요. 사실. 배터리라고도 말하지만. 그게 그런데 SK D&D가 그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한화그룹하고 SK가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한화는 물론 이제 태양광 쪽이고 여기는 건물 쪽이고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7천억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SK가스고 이 한안코 개발홀딩스라는 회사가 또 29% 갖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사모펀드인데 잘 아시다시피 한안코 오토홀딩스 요즘 한원 시스템 시가총액 10조 원짜리 사모펀드가 이제 지금 3년 만에 더블해 갖고 이제 매각하고 있는데 요 회사가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은 이번 연도에는 뭐 상반기 1, 4분기에 벌써 2,800억이에요. 앞으로 1조 원 정도의 이번 연도나 내년도에 도달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270억으로 뭐 조만간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126억이고 그래서 지금 이 2차전 태양광 쪽하고 재생에너지 쪽도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상장됐는데 70조잖아요. 네. 아마존이 일본의 아시아 최대 그래서 쿠팡은 미국에 갔고 아마존이 아마존도 그래서 아시아를 공략하는데 이 한국의 이 로켓 배송 그리고 새벽 배송 이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에 이게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풀필먼트라고 그럽니다. 물류 시스템.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알고리즘 플랫폼뿐만 아니라 물류 창고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이게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네이버도 사실 이 풀필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그 쿠팡도 지금 일본에 진출하는데 풀필먼트 일본 사람도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주문했는데 하루 만에 다음날 오느냐. 이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 물류의 수직 계열화, 배송에서부터 다시 반송까지. 그런데 이 지금 SKD&D가 아마존 일본에 짓고 있는 그 아시아 최대의 풀필먼트 물류 시스템을 지금 짓고 수주하고 네이버 것도 하고 있어요. 이미 지었어요, 네이버 거는. 그래서 그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매력적인 그런 회사로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53,100원이에요. 굉장히 고점에서 네. 매수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이렇게 사셨다면 버티셔야죠. 버티셔가면서 지금 보니까 30%라 제가 더 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5% 10%씩 단타해가면서 올라오면 자르고 갖고 있는 거는 붙잡고 있고 나머지는 5% 10% 더 샀다가 올라오면 내놓고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도 해가면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단가를 낮추는 노력, 회수를 좀 빨리 하는 노력 그걸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유 및 보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홀딩,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CS 윈드가 들어와 있네요. 8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CS 윈드 81,0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죠? 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81,000원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한 1, 2주 전에 사신 건데요. 네.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 뭐 가격적인 부분은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정배열로 이렇게 가려다가 지금 약간 역배열이 됐잖아요. 정배열로 가려다가 60일선, 20일선 있고 60일선 있고 그다음에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일봉이 아래로 꼬꾸라져 가면서 최근 들어서 저가를 깬 형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손절 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면 5%, 7%면 7%.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가져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는 그게 아니라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한 2주 정도에서 1, 2주 버텨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잘 아시다시피 CS 윈드는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이미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풍력 파트에 있어서 뭐 전 세계에서 이번에 캐나다라든가 미국도 지금 풍력 발전, 일본도 해상 풍력, 국내도 해상 풍력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급성장하고 있고 이번 연도 처음으로 영업이익도 1,000억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빠르면은 이번 연도 처음으로 1,000억대. 그래서 평상시 2020년에 300억, 2019년 300억 있던 영업이익이 벌써 1, 4분기 277억이죠. 1년에 발생해야 될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빨리 나오고 있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일본까지 해상 풍력에 좀 집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큰 정책 속에서 블랙록이라든가 뱅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은 특정 회사가 화석 연료를 떼서 매출액의 20% 이상이 그쪽에서 나온다. 화석 연료를 사용한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벤츠인데 디젤 자동차 비중이 친환경이 20%가 안 넘는 형태다. 그러면 벤츠 지분을 매도해 버립니다. 매도 사인을 내버려요. 앞으로 그렇게 하게 또 블랙록 회장이 다 사인을 보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라든가 보시면 요즘 반도체 때문에 품귀 현상이 아니고요. 잘 팔리지만 디젤 자동차가 한국에 배정이 안 됩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왜냐, 다 그만큼 전기 자동차 쪽을 팔아야 되거든요. 벤츠 쪽에서도. 공장에서 그만큼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블랙록이나 이런 펀드들이 벤츠 지분을 매각하고 그래가면서 신용평가 기관은 신용을 하향 조정하고 그래서 약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형태들이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S 윈드나 이런 회사들은 뭐 서로 캐나다든지 미국이든지 지금 이거 어떻게 본다면은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전선도 부족하고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 파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신고점 갱신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간 조정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최근 단기적으로 깼기 때문에 살짝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보니까 비중이 25%예요. 뭐 추가로 사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나 10% 살짝 놔뒀다가 떨어질 때 더 산다든가 아니면 5% 10% 놔뒀는데 만약에 움직이면 팔았던 것만 살짝 다시 추가해서 대응을 조금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국고처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11,500원이고요. 네. 보유는 30%입니다. 11,500원이면 혹시 시청자님 뭐 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난 7일날인가 4일날인가 매수한 것 같네요. 아, 네. 한 달 정도에? 아니, 네. 아니요. 6월. 네. 그렇죠. 예, 한 달 가까이 됐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30%는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한 번에 매수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단기로 보시는지 중장기 전략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2년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대응 전략과 함께 2년 정도 보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우리금융지주를 매수하셨고 지금 매수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년 정도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중장기 전망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2년 정도 보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제가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 미국장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상위 업종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단기 금리 지수 빠졌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국공채 이자율이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냥 나타났던 현상을 보여주는 업종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주식으로 보면 나스닥 은행 업종, 그리고 방위산업 업종, 해상운송, 주류, 천연가스, 은행, 보험, 스탠포드 은행과 나스닥 보험.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험주하고 은행주, 금융주들이 빠졌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은행주와 보험주, 금융주, 그리고 철강주, 원자재 관련주,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석탄이나 이런 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주식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장주들한테. 금리를 올리면.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은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5층도 있고 10층도 있어요. 1층에서 계단 3칸 앞에서 뛰어났고 나 건물에서 뛰었다. 안 다칩니다. 2층, 3층, 5층 올라갈수록 하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나요? 금리 인상기라고 말하죠. 근데 금리는 아직 0%예요. 정책 금리는. 그리고 시장 금리라고 말하는, 즉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T노트라고 하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수익률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수익률이 지금 0.5에서 최근 6개월간 0.75, 그다음에 연초에 1, 그리고 1.75까지 갔다가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1.5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데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사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버블로 일어나서나 인플레이션 현상을 사실 잡았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 금 가격입니다. 사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코로나라든가 혹은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물론 달러 돈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달러가 붕괴가 나온다면 또 다른 이야기겠죠. 화폐인데. 그러면 그때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이 강한 현상도 사실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금값이 그런데 마치 10년물 국공채하고 똑같거든요. 모습이. 방향이라든가. 즉 인플레이션의 상징의 흐름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도 3만 달러, 연초에 3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갔다가 이런 경우고 10년물 국공채 이자도 비슷합니다. 근데 금값이 먼저 움직이죠. 미국 정부는 달러보다 금이 좋으니까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조차도 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국공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즉 사람들이 자꾸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걸로 도망가는 것처럼 지금은 보여져요. 그게 현명한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한국 8월에 올린다고 하는데도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선반영됐다라기보다는 쉬운 말로 선반영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정책적인 거에 정책으로 고삐를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보면 사실 은행업종이나 이런 건 인플레이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쪽에 강한 거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에서 본다면 약간 이게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인데 단순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보험이나 은행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연초에 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금리가 인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국 정부는 2023년 말에 금리를 2번 올린다고 그랬죠. 2022년 내년도도 아니고 2023년에. 이게 비둘기파의 논리고요. 매파, 강경론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022년도 내년도 말 11월이나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 올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금리 인상 없어요. 내년도 상반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뉴스에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실물 경기 중심으로 나오고 어제도 미국 주식들 보면은 은행주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반대로 성장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닷컴. 아마존닷컴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지금 전자상거래 성장인데 신고점 근처까지 다시 나오잖아요. 멈춰있던 것들이. 반면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다시 그래서 성장론 중. 그래서 사실 미국은 금리 논쟁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 걸리실 수 있어요. 오히려 주가는 신고점 나오는데 우리금융이나 신한지주나 국민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빠져가면서 그러면 6개월 뒤에 사실은 사야 되는데 다른 종목 지수는 3,800, 4,000인데 내 종목은 거꾸로 빠져 있으니 그때 팔고 다른 걸 사면 이미 또 역 뒤에 걸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 11,500원이라면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깔끔하게 빨리 이동하는 게 지금 30% 비중이라면 성향이 안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성장주에서 놀다가 다시 이쪽으로 향후에 다시 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매도 후 향후 재매수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년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현재는 매도를 해보시고 향후에 다시 매수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대부 시스터즈 데브 시스터즈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요. 보유 40%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요. 40%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고 네네. 또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게임을 즐겨 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네. 좀 지인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네. 한 6월 4일쯤에 이게 한참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길래 네. 그때 샀걸랑요. 아. 6월 4일쯤에.
네, 지인께서 또 소개를 해주셔서 매수를 하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 꽤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40%이기 때문에 대표님 대응 전략과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대부시스터즈는 저도 한 7,500원에 네.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장기 투자로 갖고 있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네. 회원분들도.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은 3분의 1 정도 남아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주식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젊은 친구분들이 한국의 구글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가고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삼성이 불러도 안 가요. 네이버가 불러도 안 네.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회사가 아침, 점심, 저녁이 호텔식입니다. 네. 뷔페예요, 다. 그래서 여직원분들은 다 살이 찌고 그리고 업무의 복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이 회사는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예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걸 안 해요. 유보율 자체가 지금 한 2,400% 정도 되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뭐 수천억 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좋은 제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게임 업종계에서는 약간 좀 묘한 회사예요. 마치 농심이나 새우깡이나 뭐 그러다가 신라면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 좋은 제품 또 만들어내고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농심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성장성으로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잖아요. 이미 벌써 10,000원에서부터 16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실 저는 10만 원 이상은 과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89,000원에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에요. 네.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아무리 이 회사가 좋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쿠키런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히트작이고 새로운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직원들이 되게 미안해할 정도로 왜냐하면 업무를 심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에 한 번 정도 좋은 작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지금 3월 달에 매출액이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35억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10년 만에 지금 레벨업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히트작이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획기적인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폭증은 하고 있지만 현재 이 가격에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도 그렇고 한 번 이미 해 먹었어요, 사실. 16만 원, 15만 원에서 거래량 보세요. 여기 3만 원, 4만 원 할 때 터졌던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이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지잖아요. 잠깐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정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벗어난 획기적인 주가의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 거래량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이 거래량 보세요.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죠.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가격은 15,000원, 뭐 높게는 3만 원. 그런데 그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다가 이때 한번 터졌습니다. 13만 원, 14만 원에.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그 거래량이 없어요. 주가 하락, 거래량 하락. 그러면 다시 일정 부분 이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빵 터질 때까지는 주가는 레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래서 이번 2, 4분기 실적도 꽤 좋겠죠. 좀 꿈틀은 거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까 매수했던 가격이 10만 6천 원인데 네. 11만 원 정도 전후에서 한번 10만 그 정도에 매수했던 가격에서 조금 정도 실적이 좋게 발표할 겁니다. 아마 1,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 본다면 그러면 그때 그걸 이용해서 좀 탈출하는 전략 그걸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기 투자는 바닥에서 산 사람들한테 맞는 말이지 이게 11만 원 10배 난 종목인데
16배 났다가 10배에 뛰어들었다. 상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의 대부를 바닥에서 찾는 게 맞지 1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다. 대신 11만 원 전후로 실적이 좋으니까 반등 나올 때 매수했던 가격 근처나 그 정도 선상에서 일정 부분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11만 원 전후 선까지 반등을 한다면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시방전지요. 세방전지요. 매수가 보유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9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인데, 네. 아유, 한참 올라가더니 어째 이렇게 그냥 또. 그래도 지금 장기로-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 네. 일단은 장기로 좀 보유하고 싶은데, 네. 좀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장기로 보유하고 싶으신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구간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장기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대표님? 장기로 보시면은 괜찮을 거는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더 올라가는데 네. 같은 자동차 쪽이고 이제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불리한 위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매수가가 그런 대로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주식들이 사실 실적에 대한 늘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갔겠죠. 문제는 3만 원에서부터 14만 원까지 이미 400%가 올라간 다음에 그렇죠. 4배 이상 올라간 다음에 내가 이 가격에서 눌림목을 줄 때 샀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만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솔직히 위아래로 위 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다 열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짧게 좀 끊어치시는 게 어떨까. 비중을 좀 세게 실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고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윗방향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 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지극히 상식.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전기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 특별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일단 기아 자동차도 그렇고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1년에 22,000대 판매 24,000대 예약 받는데 3시간이나 하루 만에 완판되고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국내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자동차 10%에 도달되고 포드를 이긴 건 처음이에요, 역사상.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한 이후 토요타 이후에 포드 자동차를 이긴 거는 아시아 자동차가 이긴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5월 물론 6월달, 5월달 있었던 현상인데 시장 점유율 10% 되고 그러면 세방전지나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인 이제 어떤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가 개화기거든요. 이쪽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스마트폰 만드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앞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예.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걸 버틸 수 있으실까? 지금 가격에 다행히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는 지금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아래쪽도 너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게 그런 좀 요령이 필요한 주식이다. 모아나가는 건 여기 구간이고 지금은 이게 내려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모아나가기가 어려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장기적으로 괜찮지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 변동성이 너무 크게 열려 있다.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다면 장기 투자 괜찮고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짧게 뭐 끊어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0% 들고 계시잖아요. 뭐 매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